한국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골탕 먹으라고 수출을 금지했던 품목이 오히려 한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케니치입니다. 44살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이에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오늘의 회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노다 전무였어요.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 도쿄일렉트로닉스의 수석 부사장이었죠. 평소에는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노다는 한국이 반도체 소재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박했고 그들은 몇 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경제부 기자였어요.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보니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급히 뉴스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보았어요.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완전 국산화 성공. 일본 수출 규제 4년 만에 역전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며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였어요. 우리의 최후 보루였던 소재 산업마저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죠. 1시간 안에 모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소집은 대형 사고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있는 일이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경제산업성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일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단 4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택시 창문 너머로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때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던 이 건물들이 오늘따라 왠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모두들 대책을 찾느라 난리였죠. 경제산업성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을 피해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긴급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상황 보고가 이어졌죠. 한국의 국산화 성공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이었고 일본의 주요 거래처들이 이미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장관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따라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누군가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고 다른 이는 기술 혁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얻었어요.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고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죠. 그들의 국가적 결집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는 명확해요. 더 이상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대책을 논의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했죠.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불빛 속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죠. 일본 경제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자신했던 반도체 산업이었어요. 내일 아침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성공과 일본의 충격을 대서특필할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일본인으로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머릿속은 온통 4년 전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생각하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죠. 2019년 7월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장. 정부 대변인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경제산업성 내 전략기획팀에서 이 정책을 설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만만했죠.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들의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고, 대체 공급처를 찾는데 최소 5-10년이 걸릴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공급망을 막고 일본에 의존하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경제방송에 출연해 우리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NHK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단언했어요. 한국은 단기간 내에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기술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 인터뷰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있겠지요. 그때의 제 얼굴이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이제는 보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해 여름, 일본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니케이 신문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일본의 제재로 위기에 처해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죠.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회의에서는 한국이 결국 백기를 들고 협상하러 올 것이라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무릎을 꿇게 될 시기를 두고 내기까지 했었어요. 가장 짧게 예측한 사람은 3개월, 가장 길게 봐도 1년이었죠.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당시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죠.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간과했습니다. 2019년 8월 첫 번째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어요.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약 7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죠. 당시 우리는 그저 허세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어떻게 돈만 투자한다고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9월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 기업들이 불화수소 국산화에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리 부서 내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품질이 떨어져 실제 생산에는 쓰기 어려울 것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쳤어요.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었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그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실적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한국 기업들이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들의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의 국산화 성공은 일시적이며 품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결국 2022년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어요. 그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머지 50%는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므로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일본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미국,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며 일본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이 마침내 반도체 핵심 소재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한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 결국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그
그 정책을 설계한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저는 이제 그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고 많은 질문과 비난이 쏟아질 테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일본의 소재 산업을 어떻게 다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어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죠. 내일 한국을 방문해 이 사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해외 출장 명령서에는 진상조사라는 말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죠. 혹시나 가짜뉴스이길 간절히 바라기도 했죠.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수출 규제 정책을 설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전략이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안감과 의구심이 가득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방에서 내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의 미팅, 오후 2시 한국 최대 반도체 소재 기업 방문.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허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분적인 성공만을 과장하고 있을 테고 여전히 일본 소재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확신으로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건물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양국산업협력 논의였지만 실상은 정보 수집이었어요. 협회 측에서 나온 담당자는 예상외로 친절했죠. 일본어도 유창했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고 곧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한국 측은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소재 국산화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했는지,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말이에요. 그들의 설명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허구라고 보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100% 국산화가 가능했는지, 품질은 정말 일본 제품과 동등한지 물었죠. 협회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방문할 공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바로 공장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첨단 산업단지에 위치한 그 공장은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죠. 최첨단 시설과 엄격한 보안 절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일본어도 꽤 유창했죠.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공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자기 암시를 했어요. 분명 어딘가에 일본 부품이나 소재가 있을 거야. 100% 국산화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어진 광경은 제 확신을 산산조각 냈죠. 클린룸 내부는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연구실로 안내되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일본이 독점해오던 모든 반도체 핵심 소재들이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용기를 집어들었어요. 품질을 확인하고 싶었죠. 안내하던 연구원은 자신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순도와 안정성 면에서 일본 제품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죠. 여기에 일본산은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4년 전 제가 설계한 정책의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은 우리의 제재를 기회로 삼아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연구원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챈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며 투어를 계속했죠.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녀는 향후 계획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미 몇몇 일본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생산 라인을 지나면서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기술을 그들은 어떻게 4년 만에 재현하고 심지어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죠. 기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기술을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장을 나서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의도했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가속화시켰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우위를 점할 수 없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 한 일은 도쿄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미화도 변명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100% 사실이며 오히려 이제 그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요.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그 빛 속에서 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일본의 자존심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늦은 밤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것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특히 연구소에서 들었던 말이 가장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벗어난 현실이었어요. 투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죠. 최신 장비가 가동되는 실험실을 지나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일본이 막아줘서 오히려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했던 우리의 결정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켰다니 너무나 역설적이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들었고 한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말이었죠. 일본의 전략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연구원의 설명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들은 수출 규제 직후 국가적 차원의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모든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힘을 합쳤다고 했죠.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고 기업들은 최고 인재들을 모아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보통 10년이 걸릴 연구개발을 4년으로 단축시킨 것이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실험실에서 본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의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불화수소의 경우 순도 99.999%를 달성했다고 했죠. 이는 일본 제품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역시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폴리이미드는 내열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연구원의 마지막 말이었죠. 그들은 이제 일본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실험 데이터와 제품 성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우위가 불과 4년 만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추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구글에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나타났죠. 영어, 한국어, 심지어 일본어로 된 기사들까지 모두 한국의 성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부 일본 경제 저널에서도 이미 이 상황을 우려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자국 생산 소재를 사용한 반도체를 양산 중이었고 품질에도 문제가 없었죠.
또 다른 기사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반도체 소재를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 제품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밤을 꼬박 새운 저는 피로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설계한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쿄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제산업성 차관이었죠. 그는 어제 보낸 제 보고서를 읽었다며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소재의 품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한국의 소재는 이미 일본 제품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뛰어나다고요. 차관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죠. 특히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더 상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중에 기업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연구소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죠.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부터 이미 소재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죠. 다만 그것은 장기 프로젝트로 1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인해 모든 일정이 앞당겨졌고 국가적 위기의식이 생겨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해요. 연구소장은 저를 특별 실험실로 안내했죠. 그곳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일본이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신소재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했어요. 우수한 연구진과 천문학적인 투자, 그리고 국가적 사명감이 결합된 결과였죠. 실험실 한쪽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활발하게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일본의 소재보다 더 순도 높은 반도체 재료를 보여주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특히 눈에 띄었죠. 불과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본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 정부를 대표해온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믿어왔던 영역에서 완전히 뒤처진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연구소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죠. 그는 미래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양국이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의지와 결집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일본이 오만함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쿄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는 일본 정부와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오만함은 통하지 않았죠.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도쿄로 돌아가면 많은 질문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전할 진실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랐죠. 때로는 쓰라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발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은 뭐든 해내고야 마는 불굴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